저는 올해 51, 인테리어 회사 대표 이준호입니다. 35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현장 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시멘트, 가루와 페인트 냄새를 몸에 묻힌 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일할 거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앞서 변화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40을 넘기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이름을 건 간판을 달고 싶다는 간절함이 밀려왔죠.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준호 인테리어라는 소박한 간판을 직접 달던 그 순간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창업 초기는 험난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죠. 남들이 잠든 새벽 시간에는 캐드 프로그램과 씨름하며 도면을 그렸고, 주말에도 현장을 지키며 직접 망치를 들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아파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과 이번만큼은 성공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저를 버티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혼자 시작했던 회사는 어느새 직원이 15명을 넘는 중견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처는 꾸준히 늘어났고, 입찰 제안서가 끊이지 않아 선별해서 받을 정도가 되었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는 중소기업 우수상을 주었고, 주변에서는 저를 늦게 핀 성공의 모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쉰을 앞둔 나이에 마침내 안정된 매출과 지역 내 명성이 따라오자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겠다는 생각, 그 달콤한 착각이 제 인생 최대의 시련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달콤한 평화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파도가 국내까지 밀려왔습니다. 해외 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 시작했죠. 평소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독일산 바닥재는 한 달 사이에 40% 가까이 올랐고, 중국산 조명기구 역시 환율 변동과 맞물려 가격이 요동쳤습니다. 고정 계약으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은 순식간에 적자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견적서 다시 받아보세요. 자재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견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매번 새로운 숫자와 마주해야 했죠. 고객들에게는 추가 비용을 설명해야 했고, 일부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견적이 매달 바뀌는 혼란 속에서 원가는 당초 계획의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3월 중순, 평소 대형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건설업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부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미수금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들과 진행 중이던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비 2억 3천만 원, 이미 납품 완료된 아파트 단지 로비 공사비 1억 8천만 원까지 총 4억이 넘는 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무서에 관심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니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호 인테리어 대표 이준호 귀하, 세무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장하는 와중에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현금 거래로 처리했던 소규모 공사들의 부가세 누락,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그리고 개인 카드로 처리했던 접대비까지. 세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자와 가산세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추징세액은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자와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은행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현재 재무 상태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거래해온 지점장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멀쩡하던 재무 구조가 한 달 사이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40 후반에야 안정되었다고 믿었던 제 삶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우리 집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위로의 말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죠. 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아빠, 이번 달 학원비는 언제 줘? 고등학교 2학년인 딸 지은이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던 그날 밤이 기억납니다. 아내는 조용히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 학원비를 냈고, 그 순간 저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째 밀렸고, 자동차 할부금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제가 자존심을 세우며 만류했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 말조차 이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저를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여보, 이제 정말 한계예요. 하연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당신은 매번 그런 식이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은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는 생활비도 드리지 못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그날 밤 긴 대화 끝에 아내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피난이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이미 결심이 굳어진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저는 집 앞에서 낯익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처남의 차였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이삿짐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아내와 딸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아내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식탁 위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아내의 정갈한 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죠. 준호 씨, 이젠 우리도 지쳤어요. 딸은 제가 데려갑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그 한 줄로 20년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장모와 처남 역시 더 이상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용돈도 드렸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발신자 표시만 봐도 통화를 거부하시더군요. 넓던 우리 집은 빛 독촉 전화와 고지서만 가득한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쉰을 앞둔 나이에 홀로 남겨진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며칠을 방 안에서만 버티며 지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런 날들이었죠.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되었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버린 채 살아있는 것조차 의미 없게 느껴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전화기에서 낯익은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울리는 소리에 마지못해 수화기를 들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박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천천히 오래된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석, 3년 전 성수동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만났던 청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한쪽에서 꿈나무 목공방이라는 조그만 간판을 달고 혼자 작업하던 28살 목수였죠. 당시 저희가 공사하는 건물 바로 옆이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까봐 먼저 찾아가 인사를 드린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은 제 명함을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이 되어서 집 전화로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남들은 시끄럽다고 불평할 법한 공사 소음에도 배우는 게 많다며 오히려 고마워했죠. 가끔 점심시간에 찾아와서는 진짜 목수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여주던 청년이었습니다. 공사 막바지에 민석이 자재가 모자라 애를 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서랍장 주문을 받았는데 합판이 부족했던 거죠. 그때 저희 현장에 남은 자재가 있어서 기꺼이 나눠줬고 전동 공구도 빌려줬습니다. 민석은 제 덕분에 그때 첫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정말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뵙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거였어요. 혹시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다음 날 저녁, 민석은 작은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두툼한 계획서였습니다. 맞춤 가구 제작 온라인 플랫폼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민석은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끝났고 프로토타입도 완성했다면서요.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고 하고 지인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수제 가구가 무슨 소용이냐고 한다는 거였어요. 계획서를 넘겨보니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타겟 고객층 분석, 경쟁업체 현황, 마케팅 전략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제가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물어보니 민석은 저만큼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알아봐 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받은 따뜻함, 그리고 현장에서 본 제 안목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절망으로 굳어있던 제 마음은 그 순간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불씨가 가슴속에서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저는 그의 계획서를 밤새 검토한 뒤 작은 목공방을 함께 운영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성수동 골목 안쪽 월세 80만 원짜리 반지하 공간을 얻었죠. 습기가 차고 채광도 좋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자금 3천만 원과 민석이 모아둔 적금 1,000만 원을 합쳐 중고기계 몇 대를 샀습니다. 테이블소 1대, 라우터, 샌더, 그리고 기본적인 수공구들이 전부였죠. 준민목 공방이라는 간판을 직접 만들어 달던 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민석이 제 이름까지 넣자고 고집해서 만든 이름이었어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 달은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받은 주문이 고작 서너 건, 매출은 5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죠. 월세와 재료비, 공구 할부금만 해도 200만 원이 넘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밤마다 민석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정말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치밀한 설계와 제 현장 경험이 만나자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도면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저는 오랜 현장 경험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효율성을 더했죠. 특히 좁은 원룸을 위한 공간 활용 맞춤 가구는 우리만의 특화 분야가 되었습니다. 둘째 달부터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고객이었던 신혼부부가 SNS에 올린 후기 사진이 화제가 되었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간의 마법사들, 중년 아저씨와 청년의 환상 콤비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대기 기간이 한 달을 넘어갔죠. 1년이 지나자 반지하 공방은 비좁아졌습니다. 직원 2명을 더 고용했고 1층 작업장으로 이전했습니다. 2년째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고 전국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죠. 3년이 지나자 준민목 공방은 연매출 15억을 넘는 중견 제작소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은 12명까지 늘어났고 대기업 인테리어 업체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년 재기 성공 사례로 다큐멘터리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떠났던 가족들이 하나둘 다시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 하연은 지은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며 안부를 물었고, 장모님은 갑작스럽게 제 건강을 걱정하신다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남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해왔죠. 마치 그동안의 차가운 시간들이 없었던 것처럼 모두들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연에게는 우리가 이미 정리된 사이라고 분명히 했고, 장모님께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남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죠. 왜냐하면 저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빛과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끝까지 제 곁에 남아서 함께 땀 흘리고 웃음 지어준 사람은 오직 민석뿐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석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고마움을 전했을 때 민석은 오히려 자신이 더 감사하다며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무너질 때 끝까지 남아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그것이 50대에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